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영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이후에 이번에는 저축은행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 과거에 2011년도에 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그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올해도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폭탄에 그 지난해 채권 시장 돈맥 경화, 네. 롯데건설 PF 사태, 그리고 올해 새마을금고까지 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는 이제 이 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도 이제 빌려준 돈이 부메랑이 돼서 빚의 역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중한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경기 침체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면서 네. 연체율이 높아지고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금융권의 위기 상황은 계속 이어지는데 네. 저축은행 그러면 이거 완전히 트라우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저축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신용등급 전망도 낮아질 것으로 네. 전망이 되고 있다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신용등급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자금 여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국내 신용평가 3사가 상반기에 릴레이로 이제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예. 이제 신용등급 전망이라는 것은 이제 재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신용등급을 낮추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네. 네, 한국기업평가는 이제 최근에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한국신용평가도 웰컴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역시 OSB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는데요. 네. 이게 그 저축은행의 신용 위기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 이유에서 고금리 영향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역시나 PF 건전성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PF 건전성이 문제가 계속되는군요. 네네. 예.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그런 걸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네. 부동산 PF에 빌려준 돈 대출이 과중한 데다가 거기다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니까 또 이제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주요 저축은행 12개 지난해 말 이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이게 9조 5천억 원 규모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규모가 225%로 다른 금융에 비해서 네. 이제 지나치게 높다. 뭐 예.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PF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평균 134%로 이제 증권업 평균은 9%고 이제 캐피탈사 평균은 29%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비교해 봤을 때. 네. 브릿지론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본 PF 공사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예. 브릿지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사업 전에 대출을 해주는 만큼 그 사업 착공되고 분양돼야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사업 진척이 잘 안 되면 이제 그대로 자금이 묶여서 이제 부동산 개발 단계 중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금융에서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회수가 문제가 생긴 부실채권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저축은행의 이제 PF 그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이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또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건전성과 관련된 리포트를 냈어요. 네. 이게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 28.4%로 은행이 13.2%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과 브릿지론, 뭐 고정이하 여신까지 모든 지표가 저축은행의 이제 PF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PF가 뭐 저축은행뿐 아니고 전 금융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저축은행에서 빌린 일반적인 대출 연체율도 네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이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이제 빌리는 개인들의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고 금리가 또 워낙 높다 보니까 이자 갚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진 그렇죠. 것이죠.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제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하는 이제 대손 비중도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악재는 뭐 계속 겹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실적에도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네. 그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네.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순소시를 내서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했는데 이게 금융업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PF, 연체율 등의 영향이고요. 네. 저축은행은 이제 법정 최고금리 20% 한도에 막혀서 20%죠. 네, 그렇죠. 이제 더 금리를 높게 받고 싶어도 뭐 못 받는 상황인데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은행처럼 예대 마진으로 이제 이사 장사를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지는 폭이 줄어들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리는 신용도도 낮다 보니까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쉽진 않아 보이는데 빚의 역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제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저축은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은 네. 결국 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BIS 비율도 맞춰야 되고 네. 이 수익성도 그러니까 건전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본 확충 과정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은 기업들이 유상 증자에 나서고 있잖아요. 장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네. 저축은행도 상당히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 기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주주들에게 조달을 하는데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모회사로부터 이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최근에 모회사로부터 잇따라 이제 유상증자 받고 있는데 최근 1년 6개월간 1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고요. 또 수익성이 나빠지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선제적으로 모회사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금 유입되면서 한숨 돌릴 수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그 BIS 자본 비율 이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BIS 자본 비율이라는 게 그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건데 이게 8%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지켜지면 이제 금융 당국의 그 경영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본금 대비해서 8%에 네. 대한 위험 유자산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당국은 BIS 자본 비율 11%를 유지하라고는 하고 있어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그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봐도 지금 당장 신용 등급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아하. 지금 사실 그 모회사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실 신용 등급 하락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돈이 뭐 하루 뭐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하반기가 또 뭐 금리 인하가 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 저축은행의 2011년 이야기를 잠깐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때랑 뭐 지금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좀 많이 다른가요?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서 네. 2011년 상황과 상당히 좀 뭐 유사하다 이런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저축은행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 호황이 편승해서 PF 대출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3년이 지난 2011년에 대규모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이제 있었고요. 네. 예. 이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0여 개의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금융 그룹들의 망한 저축은행 인수가 됐고요. 그렇죠. 당시에도 이 부동산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당시 그 브릿지론 아까 설명드린 브릿지론 비중이 70%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성 평가 없이 이게 시공사의 지급 보증에만 의존해서 대출을 이제 실행을 했고요. 네. 리스크 관리가 비체계적이어서 뭐 거액 여신도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또 일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그 경영진 사익축을 위한 사금고로 또 활용이 돼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상당히 불거지기로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선방, 묻지마 투자에 나서 결국 파산을 해서 예금 피해자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 그 최근과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잖아요. 네네. 초반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섰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PF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질 뿐더러
이제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 부동산 PF가 여전히 내관으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네, 걱정은 상당히 됩니다. 네.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저축은행 위기에 대해서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